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말을 할 때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쉰 목소리가 나고 특히 고음 소리 내기가 어려워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성대구증이라고 하는데요. 난치성 음성 질환으로도 지적됩니다. 이 성대구증, 이 성대에 홈이 파인다는 의미일까요? 어떤 질환인지 치료는 가능한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위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톰 존스의 딜라일라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대구증 들어보셨습니까? 쉰 목소리가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고음을 낼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성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빈후 두경부 외과 이승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네네. 이 성대구증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게 어떤 네네. 질환인가요? 이게 성대가 붙으면서 소리가 나는데요. 예. 성대구증은 선천적인 후천적인 요인 때문에 성대가 붙어서 떨리는 부위에 또랑이 생겨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성대가 잘 안 떨리는 질환입니다. 일종의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생겨서 또랑이 생겨서 성대가 잘 안 떨리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도랑이라고 하면 좀 물길 같은 게 생긴다, 이런 네, 표현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틈이 생긴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틈은 아니고 거기가 움푹 파여 있는 겁니다. 우리 예. 옷주렁처럼 움푹 그렇군요. 파여 있어서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더 깊게 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성대의 이 문이 그럼 제대로 닫히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되게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기에 또랑이 생겼기 때문에, 성대가 잘 떨려야 되는데, 그 또랑 때문에 잘 안 떨리는 게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성대가 잘 닿아야지 잘 떨리는데, 그 또랑 때문에 잘 안 닿는 문제, 그 두 가지가 있어서 쉰목소리가 좀 심하게 납니다. 네. 그러니까 선천적일 수도 있고 이제 후천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네네. 이게 난치성 음성 질환으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치료가 좀 어려운 모양인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예. 이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구조가 일종의 우리 팔다리에 있는 흉터랑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의사들이 그동안 정말 많은 치료를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예. 예전에는 그냥 심지어는 그냥 음성 치료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음성 치료하는 분야의 난치성 영역에 해당됩니다. 예. 이 목소리가 좀 걸걸하다거나 허스키하다 이런 말을 듣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네. 보통 내가 타고난 게 그렇다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이 성대구증의 위험이 높은 걸까요? 네. 아나운서님이 사실 좋은 지적하셨고요. 예. 성대구증의 제일 흔한 증세는 어렸을 때부터 쉰목소리가 나고 그 쉰목소리 때문에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니까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예. 나이가 들면서 이제 증세도 쉰목소리도 심해지고 심하면 목 앞이 아프고 그러는데요. 사실 일반인의 경우에서 쉰목소리가 나는 경우는 예를 들어 남자 같은 경우는 담배를 많이 피거나 예. 혹은 소리를 많이 치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그래서 감기를 걸리거나 그래서 성대가 부은 경우가 훨씬 많아서 사실은 성대구증보험보다 그런 경우가 빈도상으로는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보통 일시적인 경우가 많겠죠. 또 네네, 시간이 맞습니다.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데 네네네. 성대구증은 이제 그런 건 아닌 거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네네. 이제 감기가 걸리게 되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후두경이라고 합니까? 그걸로 네네. 이제 목 주변을 살피고 진단을 내려주시는데 네네. 성대구증은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되게 좋은 지적이시고요. 성대구증의 제일 좋은 진단은 예. 이비인후과 선생이 굉장히 좋은 내시경으로 환자가 이렇게 이 소리를 내거나 성대를 떨리게 해서 성대가 닿는 면에 아까 말씀드린 그 또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좀 쉬었다, 감기 걸려서든 쉬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성대를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랑이 있는 거를 보고 나서 성대구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후두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선생님. 예. 네네. 선천적일 수도 있고 이제 후천적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선천적이고 또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선천적인 거는 그렇게 이제 타고나다가 예.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세가 심해지는 거고요. 아, 예. 두 번째는 후천적인 경우는 어떠냐면 우리가 성대 점막 밑에 이렇게 낭종 같은 게 있는데 네. 큰 소리를 내거나 말을 많이 하면 우리 흔히 말해서 그 물주머니가 터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성대 점막이 그 밑에 있는 구조물, 성대 인대 같은 데 들러붙으면서 생기는 후천적인 건데 후천적인 원인이 많다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선천적인 게 많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선천적 원인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또 학자들 사이에서 좀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의견 차이가 약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아무튼 후천적인 경우는 이제 목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다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을 너무 과도하게 써서 그 성대 점막이 밑에 있는 구조물에 들러붙어서 흉터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네. 쉰 목소리가 나고 특히 이제 고음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성대 네네네. 구충으로 인한 증상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성 질환들은 증세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대구증은 특징적으로 어떠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이랬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쉰목소리가 나는데 이제 나이가 50대 60대 되면서 목소리가 더 심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목 앞이 아프기도 하는데 사실은 빈도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담배 피거나 말 많이 해서 성대가 부어서 쉰목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거나요. 예. 혹은 성대 결절이나 폴립인 경우가 훨씬 많아서 사실은 목소리 듣고는 의심을 해볼 수는 있지만 예. 그걸로 진단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후두경, 내시경으로 성대를 보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대 결절이나 그런 폴립과도 증상은 비슷할 수 있다는 거군요. 증세는 약간 조금씩 다른데요. 예. 사실은 들어서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이제 후두경으로 살펴보면 네네. 구분이 되는 거고요. 예. 네네네. 그 성대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대에 약간 어떤 조그만 혹 같은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예를 들면 아나운서님 같은 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데요. 그 주변 직업을- 동료에서도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직업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교사나 네. 선생님이나 뭐 텔레마케터 분들 저희가 팔다리 많이 쓰면 굳은 살 생기듯이 성대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게 성대 결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런 분들은 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직업적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성대 결절이 있으면 잘 안 붙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대를 어쩔 수 없이 세게 닿아야지 소리가 나거든요.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말하면 목소리가 오후 되면 아프고 쉰소리가 나는데요. 성대 구증도 비슷합니다. 성대가 잘 안 떨리니까 네. 본능적으로 사람은 말을 해야 되니까 세게 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차적으로 오래되면 목 앞이 아프고 뻣뻣하는 그런 증세가 생깁니다. 네. 목이 아프고 좀 뻑뻑해지기도 하고요. 네네네네. 증상이 비슷한 듯하면서도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성대 결절은 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에서 종종 보거든요. 예. 네네네. 아무튼 오늘 성대 구증 잘 듣지 못했던 그런 증상인데 오늘 네네네. 자세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습니까? 말을 줄이고 쉬게 되면 네. 증상이 좀 나아질 수도 있는 건지. 예. 네, 성대구증, 성대 결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하게 오랜 기간 써서 굳은 살이 생기는 거라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극을 안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말을 좀 쉬고 물을 많이 먹고 흔히 말하는 음성 휴식을 하면 증세가 좋아지는데요. 구증은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고 아까 말한 또랑이 예. 성대에 있는 또랑이 쉰다고 없어지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분은 쉬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안 좋은 증상에 있어서 증세적으로는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성대 구증이 있는 분들은 이 목을 좀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네. 직업적으로 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좀 더 증상이 나빠질 수도 있나요? 사실은 증세가 나빠지는 건 맞는데 예.
사실은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이래가지고요. 사실은 그런 직업을 갖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선생님이 되거나 예. 아나운서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텔레마케터가 되거나 원래부터 좀 쉰소리가 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걸로 굉장히 컴플렉스로 가지고 계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그렇군요. 이제 목소리를 네.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직업을 갖기는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 네네. 뭐 하지만 뭐 그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도 그 네. 목소리가 썩 좋지 않은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또 그쪽에서 또 성공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들어보면 후두경으로 살핀다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게 잘 보입니까? 어떤가요? 그게 이제 제가 TV로 비유를 하는데 TV가 옛날 TV 같고 요즘 디지털 TV 엄청 잘 보이듯이 저희 의료 장비로 쓰고 있는 내시경이 해상도가 엄청 높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 취향 따라 다른데 코로 이렇게 굴곡 내시경을 넣거나 입을 통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대가 닿는 면에 떨리는 면에 도랑이 있는 거랑 환자 증세를 듣고 이 병을 진단하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선명하게 이렇게 맞습니다. 기계적인 방법으로 더 자세히 볼 수도 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내시경이 아날로그 실 때는 이 병을 진단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고요. 어려웠겠군요. 예, 요즘은 아주 좋은 디지털 기기로 풀 HD를 보게 돼서 예. 성대우증의 진단율이 사실은 의사 사이에서 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확대해서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게 확대해서 디지털 보고 방식이니까. 선명하게 보이고. 네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진단이 예전보다는 더 용이해졌다. 네네, 예. 맞습니다. 치료 방법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쓰이나요? 이게 사실은 치료 방법이 엄청 많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전문의 시험 볼 때 보면 치료 방법이 한 1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음성 치료도 하고 수술을 해서 그 구충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대에다 주사를 놔서 성대를 잘 닫게 해주고 혹은 밖으로 째고 들어가서 성대를 잘 닫게 해주는 그런 성대 주입술, 갑상선염술 수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치료 방법이 많다는 얘기는 사실은 치료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최근에 치료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냥 음성 치료를 하시거나 예. 그냥 이거 그렇게 태어나신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시라고 사실은 그런 분이 많았고 이게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성대 구조가 왜 치료하기가 어렵냐면 성대 구조가 점막이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성대가 이렇게 떨리게 되는 젤리 같은 구조가 있고 그 밑에 근육이랑 인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성대 구충의 구조를 보게 되면 그 성대 점막이 있고 그 젤리가 있으면서 젤리가 잘 떨려야지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되게 성량이 풍부한 좋은 목소리가 나는데 예. 그 점막이 근육이나 인대에 들러붙어서 안 떨리게 되는 게 성대 구충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의사들이 싫어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게 여태까지 치료 결과였습니다. 예. 그 수술과 관련해서는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도 있다면서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 중에 전공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음성 수술을 전공한 의사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수인 지 한 20년 동안 주로 한 거는 성대 구충, 성대 반응, 성대 마비 같은 그런 거에 대한 동물 실험이나 그런 레이저 실험 같은 걸 많이 해서 이 성대 구충이 난치성 질환이라 제가 치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했고요. 그러셨군요. 예. 네, 그 레이저 치료가 비교적 그래도 다른 방법보다는 결과가 좋아서 제가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성대 수술. 예. 이름은 레이저 성대 성형술, 레이저 성대 재생술 그렇게 쓰는데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리가 팔다리에 흉터 생기면 레이저 치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이저 중에 여러 종류의 레이저 중에 재생 효과가 있는 레이저가 있는데 성대에 사용하는 레이저는 우리가 이제 레이저의 파장이 532 나노미터라고 하는데 흔히 KTP 레이저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동물 실험을 해보면 성대를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대 또랑에다가 이 레이저를 쪼이게 되면 성대가 재생이 돼서
목소리가 꽤 좋아지는 그런 방법이어서 예. 저는 주로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께서 이 방법으로 실제로 수술을 꽤 하셨겠네요. 제가 수술을 꽤 많이 했고요. 예. 이제 외국의 논문에도 보고를 해서 꽤 좋은 결과를 보고했고요. 네. 좀 자랑스러운 거는 제가 이 수술을 개발한 건 아니지만 예.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저희 후두음성학회에 있는 한국의 의사가 이 수술법을 개발해서요. 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배우고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런 수술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표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그거는 제 아닌가요? 바람이고요. 아, 바람이고 지금 이제 막 세계학회에 소개돼서 다들 관심 있고 배우려고 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렇게 단계. 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실제로 네네. 수술을 해 봤을 때 이 레이저 네. 성대 성형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치료 네. 효과가 어떻든가요? 이게 효과는 어떠냐면 비교적 좋습니다. 네.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저희가 흉터에다가 레이저 치료하면 흉터가 좋아지잖아요. 네. 여러 번 하게 되고 그러는데 좋아는 지는데 그렇다고 정상 조직이 되지는 않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일종의 흉터 같은 성대 또랑에 성대 재생 효과가 있는 레이저를 쪼여서 성대 구증을 좋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수술 전보다는 좋아지지만 그렇다고 정상 조직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목소리로 고통받아서 이 수술을 받게 되면 목소리는 상당히 좋아지지만 환자 따라 약간 개인차가 있고 제 목표는 꾀꼬리 같거나 성우 같은 목소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 사회생활하는 데 지장 없도록 그러니까 환자분이 평생 이 목소리 때문에 힘들어하셨는데 이 사회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지는 게 목표다라고 환자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하. 다른 수술법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장점도 있고 약간의 단점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장점은 기존의 수술법은 성대를 잘라내거나 놓거나 주사를 놓거나 하는데 결과가 좀 일정치가 않고 수술이 좀 어렵거나 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신마취 걸고 우리가 도랑을 이제 노출시킨 다음에 레이저를 쪼이기 때문에 수술이 일단 좀 쉽고요. 예. 두 번째는 쉽기 때문에 결과도 일정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기존의 수술법보다는 결과가 비교적 낫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성대 조직을 정상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좋아는 지지만 당신의 목표는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목표지 꾀꼬리 같은 목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목소리로 재탄생하기까지는 어렵고, 예.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된다. 저희가 이제 의사적으로 사회생활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 목소리가 이상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만나면 감기 걸리셨어요? 목소리 왜 그러세요? 맨날 물어보잖아요. 예. 네, 그 정도 없을 정도 목소리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수술법은 그럼 일반적인 그런 외과적인 수술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술은 제일 옛날에 많이 썼던 거는 그 구증을 수술해서 드러낸 다음에 예. 거기에 칼질을 하거나 아니면 떼고 꼬매주는 방법을 썼는데 네. 수술도 너무 어렵고요. 네.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수술을 하면서 그게 더 흉터가 되면서 목소리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다가 의사들이 그냥 그러면 음성 재활 훈련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사시던가 그런 식으로 이게 치료 방법이 좀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사회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불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런 레이저 수술을 그럼 만약에 받게 되면 목소리가 바로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립니까? 바로 좋아지진 않고요. 성대가 재생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를 쏴서 그 흉터 같은 또랑이 재생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제가 환자분한테 주로 말씀드리기로는 좋아지는데 빨리 좋아지면 한 달, 좀 오래 걸리면 3개월 정도 좋아진다고 해서 환자한테 목소리 좋아지려고 본인이 느끼기에 목소리가 좋아지려고 하게 되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또 중요한 게 그분은 평생 그렇게 또랑이 있는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팔다리 부러지고 나면
뼈 붙이고 나서 재활 하듯이 음성 재활 훈련을 제가 보통 환자분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음성 치료사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3개월 정도 음성 재활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예, 음성 재활 훈련까지 이제 같이 병행하면 네. 더 도움이 되겠군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성대구증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빈후 두경부 외과 이승관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인권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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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가 약하다, 위염이 있긴 하다. 위장질환에 대해서는 조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도 많지요. 위염,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걸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옥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내시경에서 위염 소견이 나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구체적으로 위염하면 어떤 상태인 걸까요? 사실 말 그대로 하면 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 되겠죠. 예, 위는요, 일종의 몸 안에서 밥통 역할을 합니다. 예, 즉 음식이 들어가서 늘어나면 커다란 주머니처럼 되겠죠. 근데 염증이라 그럴 때 위의 바깥쪽이 아닌 안쪽을 싸고 있는 점막 부위에 손상을 받고 그리고 염증이 생겨 있는 상태, 이런 걸 우리가 위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장 점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그런 의미네요. 그렇죠. 점막이라고 불리우는 건 위를 안쪽에서 감싸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점막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짐작이 되시겠지만 음식과 접촉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점막에는 들어온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 위산과 각종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역할도 하지만 더해서 스스로 분비한 그 강산성을 가지고 있는 위산과 소화효소로부터 위벽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보호하는 역할이 좀 약해지거나 그럴 경우에 위점막에 손상이 일어나서 표면이 살짝 상처가 나고 헐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증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호소하세요. 속쓰림이 잦다, 또 소화가 잘 안 된다, 속이 좀 아프다, 이런 증상을 많이 얘기하시죠. 그렇죠. 예. 제일 먼저 아이고 나 급체했어. 말하자면 급성 위염이 발생했을 때 제일 호소하는 건 첫 번째는 당연히 배가 아픈 거죠. 네. 보통 주로 상복부 동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배 위쪽 부의 통증이 제일 흔하고요. 뭐 소화가 안 된다, 소화불량, 그다음에 헛배가 부른다, 아니면 구역질이 난다, 쓰리다,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만성의 경우는 사실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성의 경우는 기능성 소화장애와는 좀 구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증상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미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급성은 사실은 우리 그렇게 많이 서로 이렇게 대치되는 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성으로 여러 가지 이유, 안 좋은 음식을 먹었다거나 술을 많이 마셨거나 진통소염제 이런 것들 때문에 원인이 뚜렷하고 급성으로 증상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만성 위염의 문제인데 특히나 옛날과 달리 내시경을 거의 대부분의 전 국민이 거의 다 해보잖아요. 예. 그러면 내시경 검사한 다음에 대부분의 검사 받으신 분들이 만성위염이 있습니다라는 결과를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럼 나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잇따라서 오는 이야기가 증상이 있으십니까? 증상이 없으면 약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도 들으니까 좀 많이 헷갈리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시경상의 만성위염과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소화불량 증상이 그리고 그 정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사실 혼돈스럽긴 하죠. 만성위염 자체는 일종의 위점막의 노화라고 생각하셔도 돼서 평생 다양한 자극적인 음식물이나 감염이나 불규칙한 식생활, 스트레스로 만성적 자극을 받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성위염이 꼭 내가 갖고 있는 증상과 100% 일치하지도 않고 중증도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급성 위염은 내시경 소견과 증상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치료를 하면 되지만 만성 소화불량은 만성 위염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기능성 혹은 신경성이라고 불리우는 소화장애 범죄에 속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성 위염 또 비궤양성 소화불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예. 혹은 또 기능성이라고도 부르죠. 의미는 뭐냐면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뭐 수술을 해서 무슨 처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걸로 적절한 생활습관과 약물을 사용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궤양이나 식도염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소화장애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 내시경 소견과 조직병리학적 소견이 손상이 심하게 발견되는 경우는 우리가 치료나 이런 방침이 정확히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서도 소화기 증상이 심할 경우에 바로 기능성 혹은 비궤양성 소화장애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네, 신경성 위염은 어떻습니까? 좀 그 성격이 좀 뭐 예민하다거나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더 민감한 사람이 있고 덜 민감한 사람은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연 위험이 생기는가 하는 게 더 궁금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위의 운동성이나 산을 분비하는 그 양이나 그 조절은 바로 자율신경과 뇌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어떤 감정적인 자극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당연히 소화불량의 증상은 쉽게 나타납니다. 애들도 밥 먹다가 야단 맞으면 체하잖아요. 예. 그래서 당장 문제가 되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아주 심한 외상, 화상 아니면 뭐 뇌수술 같은 걸 받았을 경우에도 그게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궤양은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내시경 소견상 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그런 소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증상이 꽤 심하다 이럴 때는 신경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엄밀하게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전문적 용어로는 신경성이란 말은 잘 안 쓰고 예. 보통은 기능성이라고 아하. 부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민한 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위 점막에서 염증이 이제 확인된 게 위염인데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뭘까요? 급성 위염 하면은 당연히 제일 흔한 게 복통이죠. 예. 그죠? 상복부 통증이 아주 심한 것, 그다음에 구역질이 동반되는 것 당연히 따라올 수 있고 심하면 아예 토하기도 하는 구토, 속쓰림 이런 것들을 당연히 호소하게 되고요. 급격하고 심한 증상을 호소할 때가 많죠. 급성의 경우는. 근데 급성의 경우는 역시 원인을 제거해주고 치료를 하면 일반적으로 1, 2주 이내에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만성위염은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기능성 위장장애와 구별이 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서 그냥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거나 구역질이 있다거나 헛배가 부르거나 답답하거나 뭐 이렇게 좀 막연한 증상들이 지속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위염의 경우는 증상 자체에다가 역점을 두는 것보다는 그리고 내시경 소견에다가 너무나 치중하는 것보다는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같이 만성위염이 진행된 경우에 위암의 발생률이 다소 높다. 그렇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고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아보시라 하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식사를 빨리 하신다든가 또 맵고 짠 음식 자극적인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요. 급하게 먹으면 아무래도 폭식으로 이어지니까 위가 갑자기 늘어나고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맵고 짠 음식이 그 자체가 점막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급성염증과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예, 헬리코박터균 감염도 원인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요. 급성으로 염증을 일으켰을 때 급성 위염 증상으로 뭐 명치 부위 통증이라든지 구역 구토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 오래 가는 건 아니고 1, 2주 정도면 보통 가라앉는데 문제는 이 헬리코박터 감염은 급성 감염 이후에 대부분이 위벽에 붙어서 장시간 감염을 일으키면서 만성 위축성 위염을 유발하게 되고요. 또
전격적으로 그 박멸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헬리코박터균은 저절로 제거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예.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죠. 네. 또 소염제나 진통제, 아스피린 같이 이렇게 꾸준히 드시는 약물도 원인일 수 있다면서요? 제일 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도 맞습니다. 예. 즉 진통 소염제 종류는 그 작용 기전 자체가 진통 소염 효과만이 아니라 점막 손상을 함께 유발을 하는 작용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왜 진료실에서 곧잘 환자분들께서 양약을 먹으면 위를 버리니까 나 지금 먹는 약에 무조건 위장약을 넣어주시오 라는 주문을 곧잘 받습니다. 아마 이게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현대의학이 들어오면서 들어왔던 약이 바로 진통소염제고 그때 당시에 통증 완화에는 기가 막히지만 당시에 위장장애가 굉장히 심했겠죠. 네. 그래서 물론 약물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위장장애 유발하는 게 많지만 특히 그중에 중요한 게 진통소염제고요. 현재 나이 드신 분들이 위출혈이나 위염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바로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그 아스피린 종류의 약들 있죠. 혈전 용해제 목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사실 위출혈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진통소염제는 위염의 가장 즉각적인 원인이다. 네. 또 질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뭐 단골 손님이 흡연과 음주잖아요. 이것도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일체 어딜 가나 빠지질 않죠. 예. 흡연도 위산 생성을 증가시키고 보호 내벽을 약화시키고요. 알코올은 직접적으로 위 내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킬 뿐더러 만성 음주를 하면은 만성 위험의 중요 발생 요소가 되고 특히나 음주를 하면서 담배를 같이 피고 진통소염제도 같이 먹는다. 이러면 위험 발생 가능성은 뭐 거의 대부분이 예.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불난 집에 뭐 기름을 더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 그 위험에도 이제 급성과 만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급성은 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해서 비교적 짧게 보통 1, 2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그런 쪽이 되겠죠. 상한 음식이나 감염, 그다음에 진통소염제를 드셨거나 아니면 음주를 심하게 하시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예전 얘기죠. 예. 그렇죠. 예. 요새는 거의 안 드시겠죠? 그리고 만성의 경우는 위점막이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면서 변화를 일으킨 것이어서 위점막이 아주 장시간 오래 염증이 진행되면 위축되거나 혹은 과증식 아니면 표면이 장상피처럼 변한다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라는 그런 상태로 동반하는 상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염증 세포의 종류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급성과 만성일 경우에. 그렇죠. 급성의 경우는 근데 사실 위염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뭐 손이나 피부에 고름이 잡혔을 때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에 비해서 만성의 경우는 조직학적으로 림프구와 형질세포라는 그런 세포가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이런 염증세포가 모인 거는 초기에는 점막 위층에다만 국한이 되지만 점차로 더 깊은 부위까지 파급이 되면서 말씀드렸던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 되는 거죠. 근데 급성의 경우는 단기간 급성 세포가 모였다가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인 세포의 종류는 조금 다릅니다. 예. 보통 이제 소화 장애가 있을 때 병원을 찾게 되고 또 뭐 위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위염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증상으로 주로 어떤 표현을 많이 하시나요? 그냥 여러분들 오실 때 위장장애 대부분의 증상들 소화가 안 된다 아니면 상복부 통증 아니면 배가 자꾸 부르는 복부 배만감 헛배가 부른다 혹은 조기 포만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구역질이 난다 심하면 토하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예. 위염의 치료는 뭐 원인이라든가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까? 좀 다르긴 하죠. 예. 그러니까 상하 음식이 원인일 때는 식중독균이나 독소가 나갈 때까지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예.
세균이나 기생충 감염은 원인에 따른 항균제를 쓸 수도 있고 혹은 아나사키스 같은 기생충은 제거를 해주어야 되고 그 위에 남은 증상은 역시 일반적인 위염치료 해주시면 되겠고요. 진통소염제를 복용해서 생겼을 경우에는 1차 중단을 하고 그리고 위염치료를 해주셔야 되겠고 뭐 양잿물이나 염산 등을 드셨다면 경우에 따라 세척이나 희석하고 상황에 맞게 치료해야 될 거고요. 음주나 폭식이 원인일 땐 당연히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염증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위험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뭐 약물에 의한 거라면은 그 약물을 좀 다른 걸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기도 한데요. 네. 예. 1차 원인 되는 건 우선 끊어줘야 되고요. 꼭 써야 될 경우는 다른 종류로 바꿔봐야 되겠죠. 예. 그 이제 위험에 있어서 헬리코박터균 감염, 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인데 이게 이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나요? 뭐 어떤 분들은 놔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우리나라에 워낙 헬리코박터균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예. 그리고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성 위염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만성 위축성 위염의 원인이 되면서 궤양과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헬리코박터균의 문제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얘는 박멸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감염이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경우가 위궤양의 감염이 동반됐을 경우 물론 12장궤양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위암 절제 이후에 남은 위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될 경우에는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커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조금 주저할 수도 있으나 예. 사실은 가능하면 치료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치료 기간은 보통 1주에서 2주면 됩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네. 예. 그 헬리코박터균이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예. 감염이고요. 예. 아무래도 가족 중에 걸린 분이 계시면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예전 같으면 아무래도 위생 상태가 관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의 경우는 가족 중에서 서로 감염되거나 이런 게 더 많은 게 아닐까 생각은 하고 예. 문제점은 한 번 걸리면 제대로 박멸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이 감염은 평생 간다는 게 문제가 더 큽니다. 예. 근데 가족 중에 있으면은 같이도 식사하시다 보면 이게 옮을 그렇죠. 수가 네. 있는 거군요. 예. 아무래도 감염 확률이 높죠. 그렇군요. 치료 기간은 보통 이제 1주에서 2주 정도.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그 항생제가 처방이 되는 거죠. 네. 항생제와 산억제제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통 이제 1, 2주 지나서 확인을 하고 치료가 잘 안 되면 또 약을 더 드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치료가 안 됐을 경우에 2차 약이나 경우에 따른 3차 약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떤 치료가 잘 되는 편인가요? 헬리코박터균이요? 사실은 그 치료 퍼센티지가 다양한데요. 예. 적게는 한 60% 정도에서 많게는 한 80% 이상 얘기를 하거든요. 즉 100% 치료는 1차에서 되지 않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실은 뭐 그 정도 확률도 적은 건 아니죠. 예. 그 치료가 잘 안 되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한번 더 기간을 해볼 수 잡아서 한 있습니다. 번 더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 중간에 확인 방법은 뭐 쉽게 할 수 있나요? 헬리코박터균이 잘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는요. 헬리코박터의 검사 방법은 물론 내시경할 때 조직을 띄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주 편한 방법이 불어서 호흡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검사가 아마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별로 뭐 찌르거나 쑤시거나 이런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내시경할 때 보통 확인을 해보고 치료 이후에는 이 호흡으로 불어서 하는 검사를 이용할 때가 더 많죠. 근데 다만 이 검사는 약물이 끝나고 한 달 정도는 지난 후에 검사를 하셔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할 때 가끔 혈액으로 헬리코박터 검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가끔 들을 수도 있는데 예. 그 경우는 사실은 지금 걸린 거를 확인해 주는 검사라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헬리코박터가 걸린 걸 의미할 때가 많기 때문에요. 혈액으로는 치료 여부를 판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소화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 뭐 아예 식후에 뭐 하나를 내가 먹어야 안심이 된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 약을 이렇게 자주 매일 드시는 게 습관적으로 소화제를 이런 것들도 괜찮을지 뭐 위험에도 좀 안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위험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뭐 모든 경우에 약물을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안 드시는 게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한테 어쩔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가급적이면 안 드시고 견딜 수 있게끔 식사 습관 소량씩 오래오래 천천히 잡수시고 자주 나눠서 드시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 피하시고 그다음에 음주나 폭식 그다음에 밤에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걸 먼저 하시면서 꼭 필요하면 소화제를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소화 잘 된다고 탄산음료 식후에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 건강에는 좋지 않다면서요. 그거는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다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은 순간에 좀 시원한 느낌은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위산 자극도 더 되고 장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습관화시키는 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그냥 좋겠습니다. 느낌상의 문제라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 내시경 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또 위내시경을 뭐 1년에 매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조금 한 2년 정도 봐도 되는 건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특별히 지금 위암이 잘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거나 예. 다른 원인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후에 성인들한테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서 내시경을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만 잘 받으셔도 거의 문제가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상피 화생이나 만성 위축성 위염이 진행된 분들의 경우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매년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또 위암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아니면은 뭐 피를 토한다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됐을 때는 1년이 아니라 더 짧은 기간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내시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년에 한 번 정도. 예.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좀 줄여서 1년에 그렇죠.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위염은 평소에 식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식하거나 폭식하거나 밤에 많이 드시는 것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요. 예. 요거 피하면 사실 비만도 잘 안 생기고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 피하면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위가 훨씬 편안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술을 많이 드시면 당연히 그게 직접적으로 위험을 일으키기도 하고 만성적인 위험 원인이 되니까 피하셔야겠고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경우도 위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고요. 만성적으로 진통소염제를 뭐 이유가 있어서 혈전용해제 목적으로 드시는 분도 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식사 습관 잘 지키시고요. 그다음에 통증 때문에 너무나 자주 진통소염제를 많이 드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먹는 걸 줄이시고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하시는 거.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위험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암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김광석의 거리에서 들으면서 모두 마치죠.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리에